얀센은 최소 1.4천억 이상 벌 거 생각하고 계약을 한 거네요. 그거보다 더 벌 거라 생각하고 한 거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유한양행의 파이프라인은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있어요. 보시면 말씀드렸던 폐암 분야에서는 이런 임상들이 진행되고 있고, 퇴행성 디스크, 수술 후 장폐색증, 내시라고 하는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이런 것도 굉장히 글로벌 기업들과 임상을 같이 준비하거나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외에도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어요. 국내 기업이 사실 글로벌 기업을 따라가는 건데, 신약 개발 기업에 있어서는 이런 파이프라인이 너무 중요해요. 사실 수많은 것 중에 하나가 성공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성공한 함물질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예전에 MSD라는 회사에 있을 때도 연초에는 항상 그 회사의 파이프라인을 공유해줘요.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몇 개가 되고 수많은 것들이 탈락되고 잘 되는 것들 중에 성공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도 키트루다였고, 그 유한양행도 그런 글로벌 기업의 모습을 가져가는데 열심히 잘 가고 있다. 그 중에 성공 가능성이 높은 걸로 맥라자가 있을 테고, 글로벌 임상 3상이 들어간 것도 있고, 임상 2상, 뭐 1상, 전임상, 후보 물질도 다양하게 파이프라인을 갖추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신약 개발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유한양행은 신약 개발뿐만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매출을 지금 확대하려고 노력 중인데요. 최근에 펫케어 브랜드, 여러분들도 펫 시장이 굉장히 커지는 거 아시죠? 그래서 윌로펫이라는 반려동물 펫푸드 시장에 진출해서 2021년 5월 반려견 인지기능 장애 치료제 제다큐어도 출시하고, 이 펫푸드 시장에서도 사업 영역을 넓혀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너무 핫한 프로바이오틱스 사업도 캐시카우로 삼고, 엘레나 등 차별화된 유산균을 통해서, 그리고 와이즈 바이옴이라는 브랜드를 통해서 이런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유산균 제품에서도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좀 유한양행을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유한 킴벌리 하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유한의 제품들은 친근하게 많이 봤었는데, 그런 의약품 사업도 비콤씨 뭐 이런 것도 유명하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신약 개발에서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신약 개발 회사로서의 장기적인 성장성을 성공적으로 가지고 가고 있는 회사인 것 같고, 맥라자, 이 레이저 티닙이 국내에서 만든 신약으로서 글로벌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 저도 정말 성공을 바라고 있고, 그러한 길을 잘 가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다른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 제가 몇 개 소개하기도 했지만 한 제품 망하면 회사 망하는 기업들이 좀 많아 보였는데, 이러한 유한양행은 다른 사업도 너무 튼튼하기 때문에 신약 사업을 좀 더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잘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사실 제약주 중에는 좀 큰 종목이긴 하지만 좀 더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고 성장성도 앞으로 좋게 보여줄 수 있는 회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도 관심 종목에 넣으시고 잘 지켜보시고 한번 투자를 검토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유한양행이 좋은 회사인지는 알겠는데, 유한양행은 사실 우리나라 1세대 거의 제약회사잖아요. 왜 이제서야 신약 개발을 하게 된 걸까요? 만들 때부터 이렇게 신약에 대해서 하지 않고. 그거는 지금 뭐 유한양행에 물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신약 개발을 하지 않은 건 아니죠. 보통 우리나라 제약 산업 자체가 처음 시작할 때 복제약 위주로 먼저 만들게 되잖아요. 그러한 과정을 밟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맨 처음에 복제약 위주로 대량 신약 쪽으로 갔다가 중간에 또 해외 좋은 약들을 통으로 들여와서 판매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역량을 갖추고 나서 신약 개발로 가게 되는 제약 산업의 발전과 같이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암치료 할 때, 항암 할 때 1차, 2차, 3차 이렇게 치료제가 있잖아요. 근데 이걸 무조건 1차, 2차, 3차를 지켜야 되는 건가요? 1세대 약, 2세대 약, 3세대 약이라고 보통을 하는데요. 1세대 약이 초기에 나오고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나 내성 같은 게 생기잖아요.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또 새로운 신약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2세대 약이 되고, 또 2세대 약에 대한 내성이나 문제가 생기게 되면 3세대 약을 만들게 돼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EGFR 폐암 신약 같은 경우에 내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내성을 피하기 위해서 2세대 약이 개발되고 또 3세대 약이 개발되고, 또 지금 말씀드렸듯이 타그리소가 내성이 있으니까 EGFR 약과 시메시나 다른 약들을 통해서 그 내성을 극복하기 위한 좀 더 발전돼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약을 선택하는 건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온 매뉴얼이 아니라 의사의 재량인가요?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가이드라인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항암제 같은 경우는 NCCN 가이드라인을 많이 따르게 되는데, 임상이 성공하게 되면 그것을 평가해서 NCCN 가이드라인에서 가이드라인에 올리게 되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보고 보험으로 주게 되고, 의사들도 그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보통 치료하게 돼요. 아무리 봐도 이 약이 이 환자는 안 맞는 것 같다. 그러면 면역 항암제를 먼저 쓸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 건가요?
보통은 가이드라인 따라, 왜냐면 의료라는 게 개인의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엠피리컬 세라피라고 해서 옛날에 경험적인 치료가 아니라 근거 중심의 치료를 하기 때문에 임상을 통해서 증명이 된 약들을 쓰게 되고 다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어. 이 약이 안 들으면 이 약을 쓰든지 이 약을 써라,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한 가이드라인에 최우선 추천되는 것들을 주로 쓰게 되고 그런 것들이 보험 적용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신약회사 개발들은 임상을 하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일단 가이드라인에 들어가려고 많이 자료들을 발표하게 되고, 가이드라인에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보험 작업이나 이런 것들 글로벌리 이렇게 진출하게 되는 활동들을 하게 돼요. 그렇죠. 현재 렉나자가 얀센이랑 1조 한 4천억 정도 계약을 했잖아요. 기술 이전으로. 그러면 렉나자에 대한 유한양행의 매출은 그게 끝인가요? 계약금을 받게 되고 임상에 대한 마일스톤을 달성하게 될 때마다 추가 기술료를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추후 나중에 판매될 때도 로열티를 받게 되겠죠. 이거는 라이센스잖아요. 계약금은 일시적으로 해하게 되는 거고, 두 사람이 정한 마일스톤, 어떤 걸 달성했을 때 어떤 돈을 수령하게 되고, 나중에는 정말 글로벌리 판매 대금에 얼마를 받는다든지 그런 마일스톤들이 있겠죠. 그러한 총 규모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규모가 될 테고, 중간에 잘 안 되면 계약이 취소되면 그걸로 끝이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럼 얀센은 최소 1조 4천억 이상 벌 거 생각하고 계약을 한 거네요? 그거보다 더 벌 거라 생각하고 한 거죠. 그래도 모르겠어요.